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짧게 전해드릴 얘기로는 요즘에 날씨가 많이 굳죠. 그리고 비가 오고 있는데요. 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4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더 활성화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바그다드에서는 51도의 사상 최고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 사고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토파일럿의 사고율은 테슬라가 분기마다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켰을 때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고율은 1분기 때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평균에 비할 것으로 보이고 세이프티 모드를 통해서 줄어드는 사고율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드라이빙 데이터 평균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멀티미디어를 가져왔는데요. 기구나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통신망을 하려는 기업들이 스페이스 X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스타링크의 위성을 궤도 근처로 올리는 영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토파일럿 사고율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2020년 2분기 테슬라 차량들의 세이프티 리포트였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작동된 상태일 때,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켜지지 않았을 때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하는 미국 내 평균 사고 발생률 데이터를 함께 놓고 비교한 자료입니다. Y축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 건의 사고가 난다는 것이니 높을수록 안전하고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표한 미국 내 평균 사고 발생은 47만 9천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아무것도 켜지 않았을 때죠. 아무것도 켜지 않았을 때 여기서 액티브 세이프티 피처는 ABS나 전방 충돌 경고, 측면 충돌 경고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약 156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을 켰을 때는 227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는 압도적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행 기록 데이터 상으로는 453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략 오토파일럿이 9.457배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좀 길게 리포트해 놓은 곳을 보자면 이렇게 색으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오토파일럿의 마일당 안전성은 더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번 해를 들어서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생각은 역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안전당국의 입장에서는 운전자의 신뢰와 요구 수준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들이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또 다른 주행 데이터를 필요로 하겠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OTA를 통한 업데이트로 점점 발전되는 수준을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나중에라도 어필하기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운전했을 때와의 비교해서 상대적인 안전성의 입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인데요. 더 많은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타링크는 자체적으로 페이지 1, 2, 3로 나눠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면에서 550km 높이의 1584개의 위성을 올려놓습니다.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 각도는 53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면에서 1110km 높이의 2525개의 위성을 발사하며 지면에서 70도 각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340km 궤도에 7500개의 위성을 발사하며 81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세대 스타링크입니다. 2세대 스타링크는 맥스 3만 개로 구성되며 전지구적 커버리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1의 모습은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550km에 1584개의 위성을 올려놓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고 점차 이것이 촘촘하게 구성됨에 따라 레이턴시도 줄어들겠죠. 더 많은 위성을 투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지구적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단계가 올 텐데 스타링크 미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 발사했던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We're now coming up on deployment of our Starlink satellites, so let's listen in for that call out. We should be able to see separation live, so we'll wait for that live view. Payload separation confirmed. So we did get confirmation of deployment, and there is that live view. So you can see on your screen the satellites are slowly separating away from the second. 그리고 이것은 4월에 발사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6월에 발사했던 영상입니다. 물론 여기에 쓰이는 팔콘 9은 계속해서 회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위성 그리고 터미널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점차 촘촘하고 베타 테스터의 지연 속도는 약 15ms에서 25ms가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화상회의나 하이엔드 비디오 정도를 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가 아마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위성 인터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서비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영국의 원웹도 있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도 있죠. 물론 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막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이걸 보면서 왜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를 따라쟁이라고 하고 싫어하는지 약간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생각이 있고 미리 서로 간에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머스크 입장에서 제프 베조스는 따라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글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대신에 구글은 아주 저궤도에 풍선을 올려서 이것이 움직이면서 위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왠지 예전에 제가 공부했었던 나사 에벌론 프로젝트가 생각났습니다. 호박처럼 생긴 이 풍선을 이용해서 외피와 내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활공하면서 정보를 얻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식이죠. 생각이 이거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런 터미널이 쓰이고 있고 UFO 판처럼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FCC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수의 리밋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요. 이전에는 100만 개였는데 500만 개로 요청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70만 명 정도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베타 테스터로 참여할지 아닐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겠죠. 오늘은 조금 더 견문을 넓혀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